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장혁순입니다. 오늘 첫 소식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흐린데요. 약한 비와 소나기 예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KBS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벚꽃도 차츰 엔딩을 맞이하겠습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봄꽃 개화 시기가 늦은 강원도 북부 지역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비가 내리면서 벚꽃이 꽃비가 돼 내리겠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핑크빛 벚꽃 터널을 이루던 남산 한옥마을은 이미 벚꽃이 다 떨어져서 푸른 잎들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호남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5mm 안팎, 서울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원주, 청주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가 예상되고 일요일에는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보셨습니다. 다음은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예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하늘의 표정은 어둡지만 바다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겠습니다. 대체로 파고 높지 않고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과 함께 해무가 유입되는 해역도 있어 가시거리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 해무 CCTV 보시죠. 물결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잔잔하겠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해무가 끼어 있겠는데요.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이관측소입니다. 좀 나가기에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인천과는 달리 저 뒤편 바위들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좀 나가기 완벽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부산은 하늘도 맑겠고 건물과 바위들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물결 0.5m에 바람 초속 3m로 해양 레저나 조업하기 아주 좋겠네요. 봄 내음 바닷냄새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제주에서 오전 9시 이후에 나타나는 고조는 오후 12시 5분경 233cm의 수위를 보이겠고요. 이후 오후 6시 40분경 7cm까지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산은 오후에 나타나는 고조대를 전후로 침수주의 내려졌으니까요.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여수해만에서는 오전 9시 이후 두 차례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3시경과 오후 9시 5분이고요. 두 번의 최강유속은 일로트로 비슷한 세기를 보이지만 유양은 남쪽과 북쪽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평택 당진항 부근에서 경기도 인공어초 시설 상태조사 관련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 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충북 청주의 무심천입니다. 오늘 청주에는 오전 10시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청주 말고도 경기 성남과 양평 같은 경기도 동남부도 함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바깥 활동에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계신 곳은 강원도 속초의 등대 전망대입니다. 앞서 바다 예보 보셨습니다만 오늘 바다에는 별다른 특보는 내려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 상황 또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예보 내용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초에서 가까운 인근 장소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바로 설악산인데요. 이 속초는 아니지만 지금 강원도 원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무엇보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유의하셔야겠고 산불의 조짐이 보이면 당장 산림청으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전남 여수의 오동도입니다. 지금 이곳은 얕은 안개가 껴서 좀 가시거리가 넓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바다 물결은 좀 잔잔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곳은 부산 수영의 밀락항입니다. 좀 구름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지금 부산 지역에는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부산에서는 좀 화창한 날씨가 예상돼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CCTV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돼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현재 강원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흐릴 땐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조등 환하게 켜고 이동해 주시고 평소보다 전방 주시에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수도권 주요 노선 평소보다 어려운 구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정체 길이는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는 수원신갈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예상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권에 진입하신다면 문막휴게소 부근 지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2차로를 막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인데 3km 구간 정체도 따르고 있습니다.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45번 중부 내륙선 역시 현재 양평 쪽으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작업의 경우는 보고 계신 고령 4터널 내부까지 2차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터널 내부는 취약한 구간인 만큼 진입하기 전 차로 변경에 미리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정체가 조금 길게 이어지고 있네요. 여전히 매송휴게소부터 화정휴게소까지 12km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고속도로 끝자락인 일찍과 금천 사이로만 주춤하는데 금천 다들목 반대 목포 쪽 갓길에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수단선 경기 서쪽은 일산에서 판교 방향 정체가 계양부터 송내까지 이어지고요. 경기 동쪽은 양방향 강일 부근에 차가 많은데 구리 방향은 한 번에 7km 구간 부분적으로 어렵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은 시구간인 양재부터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 신갈에서 어렵습니다. 도로가 수월하든 아니든 앞을 잘 보고 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지난 월요일 중부 내륙선에서는 반대편에 발생한 사고를 보고 여기에 시선을 빼앗긴 한 차량이 또 다른 추돌 사고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시선을 돌린 찰나에 반대편에 발생한 아찔한 상황이 이렇게 내 앞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송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짜리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요. 현재 1층 상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역은 조사 중입니다. 건물 안에 있던 인원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가스레인지 불로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해당 영업장과 영업장 내 시설들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전주시의 음식점입니다. 어젯밤 10시쯤 한옥 꼬치 전문점에서 불이 났는데요.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방 조리기구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영업장 내 기계와 샤시 일부가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화재는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용유와 같은 기름을 사용한 음식점 그리고 주방에서는 일반 분말 소화기가 아닌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두셔야 하는데요.
만약 K급 소화기가 현장에 없다면 일단 뚜껑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두꺼운 수건을 적셔서 물을 꼭 짜낸 다음에 덮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 28번 국도에서 5톤 화물 차량과 1톤 택배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은 숨졌고 화물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동네 방제 핫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자율방제 단장이신 김돈식 단장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노원구 자율방제단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노원구 자율방제단은 2023년 5월에 노원구 19개 동 361명의 단원들이 자원으로 이렇게 하였고요. 전원에게 이촉장을 소유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단장과 부단장 및 간사와 19개 동 대표들이 모여서 노원구 자율방제단 연합회를 구성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또 재난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현재는 노원구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주민들 1022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안전한 노원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 네, 주민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자율방제단인데 그동안 어떤 활동하셨고 좀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율방제단은 다양한 계절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봄과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비해서 불암산, 초안산, 수락산, 영축산 등 관내 4개 산에서 우리 산불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중량천, 당연천, 목동천, 우이천에서 또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하천 순찰단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하천 순찰단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하천으로 응수하여 노원경찰서 또 노원구청과 협력을 통해 집중 호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응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또 민간 집중 호우 대응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겨울철에는 폭설 대비를 위해서 제설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이 인정받아서 또 우리 노원구가 자율방제단이 또 2023년도 서울시 자율방제단 성과보고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또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전국 자율방제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또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성과도 눈부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는 2023년도 작년이죠. 노원구 힐링 냉장고 운영 도우미로서 활동했던 겁니다. 힐링 냉장고는 하천변이나 산책로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시원한 생수를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노원구의 폭염 대책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여름 속에서는 사람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보람이 있었지만 힘들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볼 때 생수 하나를 받아가면서 너무 환하게 웃고 가는 국민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아주 노고들이 크신데요. 요즘은 또 봄철이잖아요. 봄철에는 주로 좀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산불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 금연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우리 산림 지역에서 치사행위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산불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폭우를 대비하여 요즘에는 빗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담배꽁초나 낙엽으로 막혀 있는 곳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 예방과 대비만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예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특히 자치단체 노원구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노원구에서는 우리 노원구 자율방재단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집 수당을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요. 또 전 단원에게 상해 보험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또 올해 가을에는 단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이고요. 노원구청의 따뜻한 지원으로 노원구 자율방재단이 더 나은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원구청에 바라는 점은 더 많은 전문 교육을 저희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율방재단이 재앙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분야에 있어서 응급처치, 재구호 등 전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에서는 지금처럼만 자율방재단을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 방재단이 지속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고 노원구 주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전해주실까요? 1년 360일 방지 활동으로 저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활동하면 그만큼 노원구가 안전해지고 웃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원구 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도 방재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쉬운 생각입니다. 우리 열정 넘치는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억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의 김돈식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안전 안내 문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는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8시 41분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양주시에서 배회 중인 이옥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70살 여성분이시고 키 160cm에 몸무게 55kg, 검정티에 하의는 검정색 운동복 차림이고 긴 파마머리 차림입니다. 문의는 1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9시 16분에 보낸 문자입니다. 나주시에서 배회 중인 최수미 씨를 찾습니다. 23살 여성분이시고 키 172cm, 몸무게 64kg, 검정 반팔 상의에 검정 반바지 차림입니다. 문의는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림청이 제작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불의 60%가 봄철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봄철에는 건조한 곳이 많은 건데요. 산불 조심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산림청이 제작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안전 대응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의 후손에게 건강한 푸른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산불의 무려 60%가 봄철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관계자분을 모시고 대답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청 산림환경본부 공중진화대 팀장 라상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소방원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 공중진화대는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산불 현장에 레펠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최정예 산불 진화 요원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분들은 산불로부터 민가와 시설물을 보호하고 저희 공중진화대는 산불 현장 화두에서 진화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그 봄철 산불의 또 피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피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무풍 대비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산불 확산 속도는 78배가 빨라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간성, 양양 그쪽에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요. 태풍급의 바람이 붑니다. 이 양간지풍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 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화율이 더뎌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강릉시 남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에 초속 30m 넘는 강한 양간지풍이 동반되면서 주간임에도 산불 진화 헬기가 뜰 수 없었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독 봄에 산불이 잘 나는 이유가 있나요? 봄철의 적은 강수량과 겨울이 지나면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나무와 낙엽 등의 습도를 낮춰 흡사 불의 연료로 만듭니다. 산 전체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봄은 농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또한 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산불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있나요?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좀 낯설었어요. 그 어떤 건가요? 콩대나 고추대 같은 영농 부산물이 논밭에 많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지자체 직원들이 대신 파쇄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원인의 60% 이상은 입산자의 실화 또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시 취급, 부지런에 발생하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산불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기도 합니다. 울진, 삼천과 같은 산불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발생하는데 이 한 달간을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입산 시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하실 게 있나요? 사소한 부지로 인해 타버린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백년숲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첫째, 산행 시 라이터나 성냥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되고요. 둘째, 취사나 부닥불은 허가된 지역에서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절대 소각하지 마시고요. 넷째, 입산 통제 구역이나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는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후손에게 건강한 푸른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작은 실천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불 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 아주 작은 불씨는 이런 외투 등을 벗어서 끌 수 있습니다. 또 모래나 흙을 던져가지고 끌 수 있는데요. 산불이 그만 커지면은 낮은 공터나 논밭,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 후 저희 공중진화대원이나 헬기 등이 산불 진화 자원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소방서, 지자체, 산림부서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면 그게 최선의 대처 방법입니다. MC분 혹시 스마트 산림 대난 앱을 아시고 계신가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한번 핸드폰 끊어보실래요? 아, 이거 어플로 설치를 하면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이게 그럼 집에서도 어디에서 산불이 나는지 다 볼 수가 있고. 네.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래도 기억이 잘 안 나면 119로. 네, 119 연계되어 있으니까 11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 산불 피해 면적이 무려 여의도의 130배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봄철 산불 예방 실천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국가 안보와 국제 정세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정찰 위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이죠. 우리 군이 이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해서 정상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찰 위성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위성은 들어보셨죠? 기상위성, 네. 기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위성. 가장 많은 위성이 이제 정보위성이죠. 하나의 인터넷이라든지 중계방송을 위해서 정보위성이랄 수 있는데 정찰위성은 앞에 군사를 붙이면 개념이 맹료해요. 군사적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운용되는 위성.
위성은 지구궤도에서 이제 하나 오비트 궤도가 있어서 계속해서 운용하는 건데 군사적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발사하고 또 운용하는 위성 이것을 군사 정찰 위성인데 줄여서 정찰 위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찰 위성이 가장 우리한테 크면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정찰 위성을 이번에 두 번째 발사했는데 의미는 이 정찰 위성을 통해서 북한에서 뭘 하고 있는지 꼼짝 마라. 북한이 뭘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핵을 도발을 준비한다든지 또 핵 실험을 하려면은 핵계획도에서 뭐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실어 나르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능을 우리가 한다. 흔히 알고 있는 뭐 북한의 무수단리 뭐 이런 뭐 미사일 기지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뭐 어떤 장비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좀 동향을 파악을 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 실험할 징후가 있다 없다 뉴스를 듣는 사람은 그 어디서 봤지 들었지 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실험하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부대 시설의 전선을 점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성에서 지형의 변화라든지 차량 움직이람 양이 갑자기 증가한다 이러면은 뭘 준비하는구나. 이것을 하는 군사적 역할 그런 장비를 우리가 군사 위성이라 정찰 위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찰 위성 1호기는 작년 말쯤에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고 이 1호기와 2호기 둘 다 좀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역할 차이는 없어요. 그게 이제 1호기, 2호기가 이제 우리가 이 군사 정찰 위성을 2013년 제가 차관할 때부터 많이 논의가 되었었어요. 쭉 됐는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셋으로 5개 위성을 올릴 계획을 세웠는데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인데 1호기를 지난해 12월 2일에 이제 발사를 했죠. 1호기, 2호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위성을 정찰 위성의 가장 중요한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찍는 거 아닙니까? 찍는 거 찍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느냐 그걸 해상도로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1호기는 우리가 조금 2호기하고 좀 카메라 레이더 종류가 좀 다르죠. 2호 IR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시광선, 눈을 볼 수 있는 광선과 적외선으로 사진을 찍는 걸 얘기하고 2호기는 이제 사르를 달았다 그러는데 우리 쉽게 설명 있는 겁니다. 우리 신체 건강 검진을 위해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뭐 폐 이상이 없는가 보는데 요즘 장비가 발달하면 뭐가 됩니까? 뭐 MRI도 찍죠. MRI 찍죠. CT 찍죠. 초음파 찍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건 사르 기능이에요. 1호기는 엑스레이 정도 찍었다 그러면은 저 2호 IR 기능을 찍었다면 지금 2호기에는 이 좀 뭐랄까 고급 첨단의 사르라는 레이더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해도 그러면은 더 해상도 더 자세하게 찍을 수 있고 또 2호기는 이 5개 그 위성이 궤도가 달라야 돼요. 이 궤도를 다르고 또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간을 조절하도록 돼 있어요. 2호기는 좀 더 적도 인근에 돌도록 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고급화된 해서 좀 더 북한의 군사 정보를 보는데 최적화시킨 그런 그 레이더를 탑재한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호기, 2호기가 뭐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용도가 다르고 1호기와 2호기가 그리고 좀 그 보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거군요. 기능은 같은데 능력에 있어서 2호기가 좀 더 첨단 레이더를 달았다. 첨단 레이더 이름은 사르를 한다. 형보다 나은 동생이네요. 그렇죠. 이제 갈수록 동생이 낫죠. 그런데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 이제 정찰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안 쏘고 미국에서 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인공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발사만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는 나라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과 인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발사 시설 같은 발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민간 회사죠? 그렇죠. 민간 정부도 하는데 인도가 많이 발전돼 있고요. 저 미국의 뭐 머스키다 그런 거 하죠. 1년에 지금 뭐 지난해 기준으로 한 280회 정도 세계에서 이제 근로체 인공위성을 띄워요. 발사를 하고 뭐 곧 한 7, 8년 뒤는 한 그 수요가 한 1,000회 정도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되는데 여기서 자국 나라가 다 하면 그 비용과
발사 성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발사 기지를 이용했다. 99.9% 정도의 성공률을 가진 발사 기지를 이용했고 또 우리가 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425 사업이 우리 정찰 위성 발사 사업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예산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을 좀 적합하게 좀 비용도 전략하고 발사 성공률이 높은 발사 기지를 이용했다. 빌려서 임대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쏘는 것보다 거기서 쏘는 게 더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돈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1년에 한 번, 두 번 쏘는 거하고 그죠. 같은 발사 시설에서 수백 번 쏘는 거하고는 네. 비용과 성공 확률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번에 쏜 그 2호기에 들어간 그 카메라, 예. 그 SAR, 예. 사르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이를테면은 그걸 보면은 북한의 뭐 사람의 뭐 행동까지 뭐 확인이 가능하다든지 어느 정도의 그 성능입니까? 사르한테 A가 이제 하나의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네. 거고 S는 하나의 그 합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일반의 어떤 카메라하고 달리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이렇게 쭉 돌면서 전천후 촬영을 하고 또 팔을 쏴서 또 형체를 구분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하나의 그 레이더의 성능을 그 위성에서 찍었을 때 해상도라 그럽니다.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크기. 지금 우리가 이번 탑재 사르는 지상에서 30cm 평방미터. 30cm가 1m 이내 물체를 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30cm 이 물체를 볼 정도에 수 있다. 되는 물체도 식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르가 아주 공포의 최고급의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게 고도도 엄청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성 궤도니까 네. 우주에서 보는 거죠. 그 대단한데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장비 그 사르 그리고 그 정찰 위성에 들어가 있는 장비나 기술도 어느 정도 국산화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국산화 정도를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가 KF-21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하고 같이 럭키드 마틴이 그때 A사라는 아주 중요한 레이더를 못 주겠다. 미국 정부 승인을 안 해서 못 주겠다는데 용감하게 그 하나라든지 특정 기업 이름을 대서 우리 기업과 우리의 기술자들이 도전을 해서 A사 레이더를 개발했어요. 그런 기술을 종합하고 또 다른 기술과 융합시켜 가지고 아주 최고 성능의 레이더를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뭐 북한과는 초격차가 나는 레이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찰 위성에도 우리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고 아,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냥 외국의 거죠? 군사 이성을 또 이게 개발 단계에서 외국 걸 그냥 구매해서 할 거냐 개발할 거냐 할 때 개발을 결심한 쪽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이것이 우리 우주 항공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자들 이렇게 상당한 동기부여를 해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해서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특정 이제 방산 기업 얘기도 하셨지만 요즘 좀 주식 시장에서도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 방산 기업들이 수출 또 성과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좀 그 회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주 기술 하나의 옛날에 인류 최초로 달에 상륙하고 코스모스 위성이 날아가고 이럴 때는 국가 주도였던 그런 우주 기술 개발, 국가의 과학 기술 수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군사 목적으로 인터넷이 만들어졌는데 68년에 지금 완전히 상업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주 산업도 완전히 상업화돼 가지고 머스키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이 발사하는 기술도 대신 발사하고 돈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정보 위성을 떼어놓고 여러 가지 그 정보 위성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2030년대에 가면 한 10조 달러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 국제 시장이 형성될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사르라든지 이런 K 우주 방산 기술, 정찰 위성 기술도 여러 방산 기술과 함께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출의 길도
뭐 열리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물론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 크죠. 지금 우리가 네. 일상적으로 쓰는 인터넷은요. 군사 기술에서 먼저 68년도에 그렇죠. 인터넷이 개발돼서 네. 거의 90년대 인터넷이 이제 상업화되면서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 우주 분야의 군사 기술은 바로 상업화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좀 얘기로 돌아가 보면 또 내년까지는 이 정찰 위성을 추가로 3기를 더 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기 쐈으니까 총 5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대북 정찰 감시 우리 역량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우리가 군사태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정보, 북한에 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능력이 미국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5기를 정상적으로 군사위성을 가동하게 되면은 그 한반도 북쪽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고도를 조절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이 5기가 다 운용되면은 2시간 단위로 북한 전역을 우리 군사위성이 정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우리 군이 판단하고 그게 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아지겠죠. 좀 더 국방 안보 태세, 대북 군사 태세가 탄탄해진다. 정보에 있어서 하나의 외국 의존도, 미국 의존도 줄이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고 대비를 더 잘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뭐 뉴스 취재할 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북한에서 어떤 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를 하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재원인지 뭐 속도가 어느 정도였고 고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보 자산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찰 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 그 좀 시간도 확실히 줄 수 있는 거네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워낙 많이 발사하니까 우리 MTCR 시스템에 해가지고 이걸 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보 발표가 조금 이제 언론에 대해서 네. 시간이 걸리는 듯이 보이고 좀 더 하다는 거는 우리 우방 국가들 미국 정보 당국에 분석한 내용하고 조금 이제 교차 검증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이 부분은 뭐 위성이 오면 더 좋아지겠죠. 지금도 세계적 수준으로 네. 한반도 주변에 위성 발사체가 발사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시 이제 정찰 위성 얘기로 가보면 아까 그 425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425 사업. 425 사업. 이 425 사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가 정보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보 능력을 키우자는 어떤 그러한 국가 중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에 의해서 중기 계획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더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용 징후가 있을 때, 사용이 임박할 때 발사체, 발사기지, 또 폭격기를 띄운다 공항 같은 것을 즉시에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그래요. 킬체인 능력의 가장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탐지 능력입니다. 4.25 사업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찾는데 가장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데 아주 요긴한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비하자는 것이 가장 큰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킬체인 얘기해 주셨는데 그 킬체인이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면 그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정보망을 확보를 해서 북한의 어떤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타격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아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쏘거나 뭐 큰 포탈 쏠 때는 손으로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발사 기구가 던지는 기구가 있는데 이걸 딜리버리 시스템, 딜리버리 툴이라 그래요. 투발 기술, 예. 투발 기술이 필요한데 핵을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폭격기가 있어야 되든가 또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미사일 발사 기지를 우리가 계속 관찰하면은 그 징후를 알 수 있는 거죠. 조짐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조짐이 있을 때 발사가 임박하다고 생각할 때 그 발사대, 발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래서 공항에 폭격기에 뭘 실어서
도발하려고 하면 그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이 아주 정밀 폭격 능력입니다. 선제 타격을 하는군요. 전혀. 여기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오해되는 부분인데 북한의 위험한 시설을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도발하지 않아도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 폭격하는 걸 하고 공격하고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도발이 임박할 때 그 발사체와 발사시설, 발사기지를 부술 수 있는 종합적인 군사 능력을 원래 킬체인 능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또 국제법에 의거해서 그만한 또 당연하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종의 그렇습니다.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도 지금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 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 이제 만리경 1호 그 첫 번째 위성을 작년에 또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2호도 조만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그 발사 시점이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뭐 북한이 지난해 5월달에 한 2차례 발사하다가 실패를 하고 11월 중순에 이제 발사에 성공하고 또 지난 연말에 12월 30일경에 김정은이 직접 뭐 3차례 정도 24년도에 정찰 위성을 군사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언제쯤 발사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정보 능력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또 날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기술적 준비 여건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좀 크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주민들에게 국제사회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김일성 생일날이라든지 또 미국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뭐 이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날짜를 통해서 발사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크게 만들려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김일성 생일 또 전후로 또 2차 정찰 위성 군사 위성을 발사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이 여기면 장관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비켜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듣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메시지를 만드는데 북한이 굉장히 능란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쐈잖아요. 네. 우리가 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북한도 뭐 경쟁 심리가 뭐 발동해서라도 2호의 발사 시점을 뭔가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북한 주민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군사위성을 발사하고 첨단의 장비사를 탑재하고 이런 부분은 북한 주민을 모르게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 심리 속에서 하기보다는 기술적 여건과 스스로의 정치적 일정, 정치적 메시지를 만드는 쪽에 주안을 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자기들이 뭐 경쟁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이건 결국 경쟁이라는 게 발사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탑재하는 장비 수준 또 그리고 운용 능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다행스러운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 군당국 입장에서 북한은 이미 격차가 있어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북한은 만약 경쟁을 한다면은 그 탑재하는 레이더 장비의 성능 개량을 경쟁해야지 탑재 시간을 우리가 했으니까 하겠다.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4월 15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일단 뭐 이때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혹시 이거 외에도 이 북한에서 이 발사의 변수로 쓸 뭐 다른 이벤트라든지 뭐 발사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뭐 또 다른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북한이 무엇보다도 기술적 준비를 좀 철저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5월 달에 발사 실패해서 좀 망신을 당했고 또 그 지난해 11월 달에 발사한 것도 성능 문제에서 굉장히 일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좀 조롱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 여건을 좀 더 안배하고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 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주에 그 회장님께서 북러 관계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게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게 어떤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다. 특히나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고도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북한이 정찰 위성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러시아는 확실히 우주 기술에 있어서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러시아 기술을 많이 나로도 발사할 때 또 협력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북한으로서는 지난해 5월 달에 인공위성 군사위성 발사 실패가 조금 뼈아팠을 거예요. 11월 달 했는데 또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좀 필요로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그 푸틴과 김정은이 좀 만났을 때 11월에 지금 만났을 때 위성에 대한 기술 협력이 맹시되어 있죠.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고급 기술을 전달할 가능성이 없는데 원포인트 레슨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지난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정도의 기술 협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슬슬 좀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 얘기했으니까 좀 중국 얘기해 볼게요. 중국의 권력설 3위 자우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북한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과 중국의 좀 이제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 지도자들 이제 그 자울러지 상무위원장 우리 국회의장이죠. 의전서에 대한 3위 정도 되는 이 자울러지가 그 북한 방문한 것을 너무 큰 뉴스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992년 수교 이후에 중국과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미팅이라든지 또 우리 군사 지도자들끼리 만남이라든지 이런 빈도를 보면은 중국과 북한 지도자의 만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다자회담 구도에서 짧지만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최근에 대화를 하는 모습도 봤고 또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회담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준비가 이제 협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의 무슨 국회 우리의 의장하고는 또 격이 다르죠. 국회의장격 상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이 북한 방문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거 북중 관계 큰 무슨 사변이 생기고 그렇게 떠들면서 볼 필요는 없고요. 조심스럽게 자우러지가 북한 가는 것이 관심을 가질까 가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대화 이후에 돌아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최근에 또 핵제재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하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서 대화하는 거 갔다 와서 뭘 하는지를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 모든 정보기관들이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너무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가서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차분하게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도한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정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면 어쨌든 이제 북중러 밀착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원에서 국제 정세라는 게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안보 분야의 선택을 우리가 한미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방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어야 되고요. 생존과 번영 경쟁을 해서는 또 미래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안보 분야의 우리 축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나 인적 교류 이런 분야는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 언론도 교류 좀 하고 그래서 안보 분야에서 어떤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긴장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외의 분야, 사회 문화 교류라든지 경제의 어떤 교류 이런 데서는 정상적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찰 위성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세 얘기 폭넓게 나눠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돼 있습니다. 캐스터님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하늘 곳곳이 많이 어둡습니다. 낮 시간이기 때문에 전조등까지 같이 밝게 켜서 시야를 밝혀주시고요. 주변의 차들과 안전거리도 잘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전자지도로 이어서 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빨간색 정체 구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긴 출근 정체가 보였었는데 지금은 백번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서하남 부근 짧은 정체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동탄분기점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40번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충주 분기점 부근 우측 평택 방향입니다.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 여기 작업 구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방 잘 살피면서 또 다른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고요. 반대 제천 쪽으로 가신다면 노은 분기점과 동충주 나들목 사이 1차로에서 작업을 진행돼 멀리 보고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습니다. 45번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과 감곡 사이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는 강원권 내 작업 구간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인천 방향 봉평터널 부근은 2차로가 이렇게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군포와 부곡 사이 부분적인 정체, 강릉 쪽으로 4km 구간 살펴집니다. 1번 경부선입니다. 서울 쪽은 시구간 정체가 꾸준한데요. 양재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부산 쪽은 한남부터 서초까지 4km 구간 막히는데 이후로는 동탄 분기점 부근 작업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측 부산 쪽 화면 끝부분에서 정체가 시작됩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는 그래도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쪽 화성휴게소 앞두고 부분적으로만 막히고요. 해미 부근은 2차로에 작업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번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시선을 좀 고정하게 되시죠. 이때 나에게도 사고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중부내륙선에서는 이렇게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휘청거리더니 다른 화물차와 이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 피해야겠죠. 주행할 때 항상 앞을 잘 보면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호남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강원 영동 북부에는 5mm, 서울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원주,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각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